순간 한 목소리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전국 대학 150곳이 동시에 공동 성명을 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4.19 혁명, 1980년 광주, 아니면 1987년 6월 항쟁? 맞습니다. 역사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2020년대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시위나 집회가 아닙니다.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드는 낭만적인 저항이 아닙니다. 총학생회라는 공식 조직이 절차에 따라 논리를 갖추고 헌법을 근거로 들이밀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선관위도 정치권도 아직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청년 세대의 분노가 이번만큼은 다른지, 그리고 만약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숫자와 팩트로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넓게 번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태에 도와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포함한 12개 대학의 동시 시국선언이었습니다. 처음엔 스카이를 포함한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선 이렇게 봤을 겁니다. 아, 또 서울 엘리트 대학생들의 퍼포먼스겠구나. 며칠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그런데 이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대가 합류했습니다. 전남대가 합류했습니다. 충북대가 합류했습니다. 경북대, 강원대, 제주대,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고 사립대, 교대, 전문대까지 연대의 고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숫자가 전국 150여 개 대학에 달합니다. 150개, 이 숫자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맥락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4년제 대학 수가 약 190개 내외입니다. 여기에 전문대, 교육대 등을 포함한 전체 고등교육기관은 300개를 훌쩍 넘습니다. 그중 150개가 공동연대선언에 참여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많다는 게 아닙니다.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공식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첫 12개 대학이 선언한 게 엊그제입니다. 그 이후 며칠 만에 수십 개 대학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어딘가에 총학생회가 성명서를 다듬고 있을 겁니다. 이 속도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사전에 기획된 정치적 동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배후에서 조직했다면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고 들쑥날쑥하게 번지지 않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학풍도 다른 150개 대학이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건 그만큼 이 사안이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을 건드렸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거일, 투표소에 나타난 시민들이 줄을 봅니다. 근데 투표용지가 없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소리를 듣고 기다리다가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닙니다. 투표는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투표 시간이 끝나면 그날은 끝입니다. 다음날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투표용지 부족은 해당 유권자의 참정권 소멸입니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선관위의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사태 직후 선관위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집계 오류, 수요 예측 실패, 일부 지역 문제. 그런데 이게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는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한 곳에서 실수가 나오면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같은 실수가 나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대학생들, 특히 2030 세대가 분노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설마 우리를 무시한 건가? 선거에서 2030 세대의 투표 참여율은 항상 주목받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된 곳은 청년 유권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투표소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도적인 기획이었는지 단순히 무능한 행정의 결과인지는 지금 이 시점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투명함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의도인지 실수인지 모르겠다는 상태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선관위는 정확히 어떤 근거로 투표용지 수량을 산정했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가? 그 오류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지금까지 선관위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지금 이거 보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질문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필 대학생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일부에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래 이슈에 예민하잖아.
졌으니까 화난 거 아니야? 정치권에서 부추기는 거 아니야? 이 세 가지 프레임. 오늘 저는 데이터와 논리로 하나씩 부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시국선언의 요구사항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및 특검 실시, 선관위 구조개혁과 재발 방지. 어디에도 특정 정당의 이름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특정 정치인을 타도하라는 구호가 없습니다. A당을 지지하자도 아니고 B당은 물러가라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투표를 못했는지 설명하라.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 밝혀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구조를 바꿔라. 이게 진보의 요구입니까? 이게 보수의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믿는 모든 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시국선언 참여대학의 분포에서도 확인됩니다. 지역별, 성향별로 전혀 다른 학풍을 가진 대학들이 한 목소리로 같은 성명을 냈다는 건 이 분노가 정치적 색깔로 나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지방대학도 참여했습니다. 진보 색채가 강한 수도권 대학도 참여했습니다. 참정권 침해 앞에서 정치 성향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다르게 뒤집어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선거에서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됐는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화를 낸다면 그게 패배자의 불만입니까? 아닙니다.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침해된 권리입니다. 이 조항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투표용지가 충분할 때라는 조건도 없고 선관위가 잘 준비했을 때라는 단서도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입니다. 그리고 그 법률은 선관위에게 선거를 공정하고 완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이건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됩니다. 대학생들이 성명에서 굳이 헌법과 참정권을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정치 공방이 아니라는 걸 법리적으로도 명확히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감정적으로 화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헌법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 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가장 많이 나오는 반론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반박할 수 있는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국선언의 특징적인 점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동시에 시작됐지만 각자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12개 대학이 첫날 선언할 때 각 대학 성명서의 문체와 표현이 달랐습니다. 강조하는 지점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만약 누군가 위에서 기획하고 하달한 거라면 성명서는 훨씬 더 균일하고 통일된 형태를 띄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 거점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의 선언을 보고 따라서 합류한 패턴을 보십시오. 이건 전형적인 풀뿌리 확산 구조입니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라고 손을 두는 구조. 만약 정치권의 사주라면 이 속도는 너무 들쑥날쑥하고 이 내용은 너무 일관되게 탈정치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이 청년들은 이렇게까지 결집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이 사태의 가장 깊은 본질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하나를 깨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2030 청년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다. 이 편견 어디서 왔을까요? 낮은 투표율이었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2030의 투표율이 4050보다 낮다는 통계. 이게 청년은 정치에 관심 없다는 등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등식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낮은 투표율은 정치 무관심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선택지 중에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부동산 가격을 매일 봅니다. 취업 경쟁률 숫자를 외우고 삽니다. 전월세 계약서를 혼자 검토하며 불안해합니다. 이게 무관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정치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뼈저리게 아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투표를 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습니다.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항의했더니 해명이 불명확했습니다. 이게 뭘 건드린 걸까요? 바로 마지막 신뢰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은 이미 많은 걸 포기해왔습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미루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투표는 할 수 있잖아. 그래도 내 한 표는 내 것이잖아. 그래도 민주주의는 작동하고 있잖아. 그 마지막 믿음마저 투표소에서 용지를 못 받은 순간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노는 다릅니다. 이전에도 청년들이 거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촛불도 들었고 광장에도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분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이상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노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침해당했다는 박탈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향한 전진은 지치면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탈감에서 비롯된 저항은 더 오래, 더 집요하게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국선언에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총학생회라는 공식 기구를 통해 움직인다는 것. 길거리 시위는 참여와 이탈이 자유롭습니다. 열기가 식으면 자연스럽게 해산됩니다. 그런데 총학생회는 다릅니다. 총학은 임기가 있고 예산이 있고 회원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는 건 이 이슈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압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SNS와 커뮤니티가 결합됩니다. 에브리타임, 인스타그램, 유튜브, 150개 대학의 재학생들이 각자의 채널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슈를 유지시키고 새로 합류하는 대학의 소식을 퍼나릅니다. 이 구조에서는 언론이 무시해도 이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회피해도 질문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찾고 비교하고 아카이빙하는 데 능숙합니다. 선관위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그 불일치를 스크린샷 찍어 저장해둡니다. 정치인이 오늘 한 말과 과거의 한 말이 다르면 5년 전 발언을 10분 안에 찾아냅니다. 이 세대를 상대로 시간이 지나면 있겠지라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선관위와 정치권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건 단순한 청년 집단의 항의가 아닙니다. 조직력, 지속성, 디지털 추적력, 헌법적 논거를 동시에 갖춘 한국 역사상 유례가 드문 형태의 청년 저항입니다.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진상규명이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책임자가 명확히 특정되고 처벌이 따릅니다. 국정조사 또는 특검이 실시되어 이번 사태의 전모가 국민 앞에 공개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개혁안을 내놓습니다. 이 경우 150개 대학의 시국선언은 민주주의가 작동했다는 증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제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한 단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위기관리 방식은 대개 이랬습니다. 일단 부인하고 그 다음 해명하고 그 다음 시간을 끌고 그러면 어느 순간 다른 이슈가 터지고 국민들은 피로해지고 결국 흐지부지. 이 방식이 이번에도 통할까요? 저는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이슈는 망각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50개 대학 총학생회라는 공식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이슈를 공식 의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다음 총학이 이어받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슈는 대학가에서 계속 살아 숨쉽니다. 둘째, 다음 선거가 이 사태의 심판대가 됩니다. 2030 세대는 지금 이 경험을 투표로 기억합니다. 내가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다. 그 사태를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누구였지? 그때 뭉개려 했던 사람이 누구였지? 선거 전략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권자가 뭔지 아십니까? 뜨거운 지지자가 아닙니다. 바로 냉정한 심판자입니다. 특정 정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은 어지간한 실수에도 용서합니다. 하지만 내 기본권을 건드렸다고 느끼는 유권자는 아무리 나머지 정책이 좋아도 그 기억을 지우지 않습니다. 이건 어느 특정 지역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신은 한 번 쌓이면 배로 돌아옵니다. 지금 청년들이 묻고 있는 건 투표용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질문 뒤에는 더 깊은 불안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선거 시스템은 진짜 공정한가? 내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되기는 하는 건가? 이 제도를 믿고 참여해도 되는 건가? 이 불안에 명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청년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투표를 포기하거나 더 강력한 방식으로 저항하거나. 둘 다 민주주의의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나, 청년 세대를 너무 얕봤다. 정치에 무관심할 거라고. 며칠 지나면 잊을 거라고. 어차피 조직력이 없을 거라고. 그 모든 편견이 150개 대학의 총학생회 연대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둘, 이 사태는 이제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가 책임을 회피하면 그 책임은 침묵으로 용인한 정치권 전체에게로 넘어옵니다. 국정조사를 막으면 그 결정이 기록에 남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면 그 거부가 유권자의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오늘 대본을 쓰면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청년 세대가 얼마나 무섭게 결집하는지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넘겼다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선관위에 묻습니다. 투표용지는 왜 부족했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치권에 묻습니다. 국정조사 할 겁니까 말 겁니까? 특검 수용할 겁니까 막을 겁니까? 그리고 그 답을 지금 이 순간에도 150개 대학의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선관위의 이번 대응 납득이 되십니까? 아래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찬반을 떠나서 이 사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데이터로, 팩트로, 맥락으로 대중이 놓치기 쉬운 본질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이 구독 버튼을 누를 타이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